제가 오랫동안 그리스 고전 비극 강의를 해 왔는데요. 처음에 서두에 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할까요? 오늘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그리스 비극을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당대 고전 그리스 시대에, 즉 기원전 5 세기 전후로 한 그런 시기에 그리스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는데, 그게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어떤 경제, 문화적인, 또 심지어는 종교적인 현상과 직접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또 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가 인류 역사, 인류 문화에 남긴 최대의 선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당대 사회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그리스 사회가 어떻게 다 다른 사회와는 좀 달랐는지, 그것을 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비교해서 보면서 그 맥락 속에서 이 장르를 이해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문화사적이라고 할까요?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뾰족하게 간단하지만 좀 비교적인 그런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일단 제가 왜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이런 장르를, 제가 뭐 지금, 그리고 저는 현대문학 비평을 전공했거든요. 그리스 비극에 천착하고 있는지, 또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아직 제가 완성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여기에 관련된 책을 제 일생의 좀 수건처럼, 지금 벌써 계약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걸 지금 완료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또 가볍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같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스 비극을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하신 게 뭐냐면, 저는 늘 이것을 가성비가 엄청나게 높은 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그냥 책을 보시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의 어떤 가이드를 따라서 이 책을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단순히 고전 그리스 시대에 대한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성을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서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아메리카와 유럽이 있는데, 아메리카는 뭐 비교적 최근에 생긴 신생국이고, 유럽의 뿌리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서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유럽이 자기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유럽 혹은 이런 현대 국가가 생기기 전에 그 유럽이 "우리의 문화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서로 앞다투어서 자기 문화의 그 근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원전 5 세기의 그 그리스거든요. 기원전 5 세기의 그리스에서 산출된 아주 그 위대한 장르, 위대한 문화적 업적이 바로 이제 그리스 비극이에요. 근데 그리스 비극을 이해하시려고 하면 결국 기원전 5 세기의 그리스를 이해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자, 기원전 5 세기의 그리스라고 하는 건 지금 그 유럽의 지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스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헬라스라고 하는 그 문화적인 영토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문화권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는 그 지금 지도를 보시면 에게해라고 해 가지고 그리스의 앞 바다가 있죠. 그리고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건너편에 북아프리카가 있고, 에게해 건너편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당시에는 이오니아 지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지역이 그리스 전성기 때 페르시아 지역하고, 페르시아의 그 전성기하고 맞물려서 페르시아의 또 땅이 되기도 하는데, 그 지역 전체를 좀 포함한 해양 문화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지금은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그 이탈리아 반도 있죠. 그 반도의 어떤 그 일부 섬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리스 문화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문화권, 영토권에서 있었던 기원전 5 세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세기에서 당시에 만들어졌던 폭발적인 어떤 문화적인 성과들이 있는데, 그 폭발적인 문화적인 성과들이 이후에 그리스 문화를 이어갔던 라틴 문화, 다시 말하면 그 고대 로마까지 이어지면서, 헬레니즘이라고 헬라스 히라빈들의 그 문화가 고대 로마까지 이어지게 되고,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한 다음에 그리스 문화가 거기에서 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게 돼요. 한 1000년 이상 잊혀지게 되죠.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약해진 다음에 십자가 전쟁 이후에 소위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가 이제 부활을 할 때, 그 부활시켰던 그들의 르네상스, 다시 탄생한다라고 할 때, 어디를 다시 탄생하는 거냐 하면 기원전 5 세기에 찬란했던 이 그리스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그 유산을 다시 한번 재탄생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였고,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서양의 근대, 현대, 이어지는 현대, 르네상스, 이것들이 기원전 5 세기의 문화를
복원하고 자기 시대의 방식으로 좀 더 이렇게 첨예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은 유럽의 문화가 바로 기원전 5 세기 바로 그리스 비극의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비극을 둘러싼 그리스 비극이 하나의 문학 장르가 아니고 당시의 문화, 역사, 정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반영한 그런 아주 총체적인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기원전 5 세기의 그 그리스 상황에 대한 또 상당히 또 다채롭고 심도 있는 이해를 우리가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원전 5 세기에 만들어진 그리스 비극을 잘 이해하시면은 유럽의 뿌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현대성을 잘 또 이해하실 수 있게 되고,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해석이 되어 왔고, 또 그 르네상스 이후의 철학자들에겐 계속 이 작품이 또 해석되어 왔기 때문에, 또 스토아 시대에도 스토아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헬레니즘, 그 알렉산더 대왕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망한, 그들이 그 사망한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시기 이후의 시대를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헬레니즘 문화 시대의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거든요. 로마의 어떻게 보면 공인된 국가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철학인데, 스토아 철학에서도 그리스 비극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 철학을 이제 전개하기도 하고, 이후에 근대 철학자들, 르네상스 이후의 철학자들도 그리스 비극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 사색, 그다음에 그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철학들을 만들어 갔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파급력이 큰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적 장르를 떠나서 유럽에 있어서는 문명사적인 장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현대에 걸쳐서도 계속 해석되고 있고, 지금 20세기, 21세기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만드는 철학자들이, 사색가들이 서양에서는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지점에서 하고 싶은 거는 보편성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보편성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느냐. 그건 이제 제가 그리스 비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두루 통하는 그런 공간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게 한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에 걸쳐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확장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확장성과 공간적 확장성, 이것이 바로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두루 통한다. 어디에서나 또 어느 곳에서나 두루 통한다. 이게 보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메인스트림, 중심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디 특정한 시대에만 이제 국한되고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보통 특수성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특수성은 거기 위에 이외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공간적인 확장성,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그 확장성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중심의 문화가 되는 거죠. 좀 애석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현대 사회, 모더니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모더니티라고 하는 게 애석하게도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유럽 문화가 보편화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건 유럽 문화 아니면은 어 서양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체제가 정치적으로는 데모크러시, 또 한편으로는 리퍼블릭. 대한민국도 헌법 1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예. 근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이런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앞에 있는 민주는 기원전 5 세기에 바로 그리스, 특히 아테네라고 하는 폴리스 중심의 도시 국가에서 채택한 그 체제, 발명한 그 체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레스 푸블리카,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 공화정의 엄청난 지지자였던 또 스토아 철학사가이기도 했던 키케로가 정의를 잘 했죠. 공화국이라고 하는 걸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어떤 특정한 계층의 것이 아니라 인민의 것이다. 공공의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국가다. 이렇게 공화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데모크라시아하고 리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유럽의 것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까마득한 유럽의 것이죠. 기원전 5 세기에서 기원 전후에 지탱되고 형성되고 유지되어 왔었던 아주 오래된 유럽의 기원을 둔 체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가장 특수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북한조차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조선민주주의 또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이란 말을 써요.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상관없.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특수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북한 같은 그런 사회에서도 자신의 국가 정체체제라고 내세울 정도로 이런 유럽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게다가 또 자본주의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물론 뭐 아시아적 자본주의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대자본이 운영하는 이런 경제 체제, 노동자 자본가가 만들어지고 부르주아가 운영하는 이런 산업 체제, 경제 시스템, 유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게 그리고 거기를 뒷받침하는 것이 그런 산업을 뒷받침하는 것이 또 과학 기술이기도 하고 이게 유럽적인 것으로부터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유럽적인 것의 기원에 전 5세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비극을 둘러싼 그 시대인 기원전 5세기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는 시기예요. 그건 물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가 재미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특히 저의 그 관심이 여기서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보편성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다. 근데 이 보편성에 대한 관심을 얘기를 할 때 이건 제가 볼 때는 유럽적인 보편성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만든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기원전 5세기 전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 시대에 특히 관심을 이제 갖게 되고 오랫동안 이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사색을 하고 또 책을 읽고 글을 써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